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학업 능률을 높인다는 명목 아래 학생들의 자유를 규제하고 인권을 탄압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2년 전인가요? 지난 2012년 1월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됐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이번에 개정안이 발표된다고 하는데요. 잠시 뒤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서양 미술사 이야기 코너가 시작됩니다. 오늘 첫 방송에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요리 레시피를 알아볼 텐데요. 김민성 큐레이터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는 만나고 싶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빛이 닿지 않는 사회 구석구석까지 온기를 불어넣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차흥봉 회장과 만나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샵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1월 2일 목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수도권 전문 프로그램 YTN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 의회가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놓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내놓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점이 문제인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의 조영선 학생인권국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학생인권조례 벌써 만든 지가 한 2년 됐죠? 예, 그렇습니다. 야, 이런 학생인권조례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습니까? 네. 2012년 1월 26일에 공포되었고요. 예. 2년째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조례입니다. 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조례와 관련해서 어떤 처분이 있던 적은 없었다고요? 예, 조례에서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이 조례에 의해서 설치돼야 되는 학생인권옹호관이라는 기구인데요. 예. 학생인권옹호관을 아직 시교육청에서 설치하지 않고 있어서요. 예. 아직 지금 처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먼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학생인권조례가 과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학생인권조례 주로 내용은요. 체벌이나 괴롭힘 등에서의 학교 내에서의 폭력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과 그다음에 두발 복장 등 학생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요. 그리고 네. 학교 규정에 대해서 참여하는 등 학생의 자치 활동을 활성화하는 내용과 그다음에 소지품이나 일괄 검사나 이런 압수를 금지하고요. 보충, 야자 같은 것을 강제로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과 의사표현의 자유, 건강권 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런 내용들이 지난 2년 동안 꾸준히 제대로 지켜져 왔나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감에 좀 변화도 있었고요. 예. 그래도 이제 학교에서는 점진적으로라도 학생인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굉장히 노력을 하는 중이었는데, 예. 이제 문용린 교육감 이후에는 학생인권 옹호관도 좀 설치되지 않고, 예. 그리고 학교 내에서도 학생인권 조례가 법적 논란이 있다는 식으로 교육감 자신이 많이 말씀을 하셔서 예.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 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되는데 어떤 내용들이 바뀌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성 실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가장 큰 변화였는데, 예. 그런 부분에서 두발 규제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져서, 예. 반인권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교문 지도가 강화된다든지 하는 것이 좀 우려가 되고요. 예. 예, 이 이외에도 차별금지 조항에서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부분이 제외돼서 예. 성소수자 학생들을 보호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 것이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소지품 원래 일괄 검사는 저희가 금지하고 위험한 상황에서만 허용하도록 원래 조례에 되어 있었는데요. 예. 예, 옛날처럼 어쨌든 가방 검사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소지품의 일괄 검사가 허용됐다는 점도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지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직 설치되지도 않은 학생인권 옹호관의 임명이 원래 학생인권위원회라는 독립적인 기구의 협의 아래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예. 교육감 권한으로 이렇게 넘어가서요. 예. 좀 교육감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학생인권 옹호관이 임명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차별금지 조항으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뭐 가장 큰 문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 문제는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성소수자, 최근에도 성소수자 학생이 자살을 해서 이제 그런 걸 좀 막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실 학생인권조례 차별금지 조항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것을 이번에 의도적으로 여러 다른 차별금지 조항 그대로 두고 그 지점만 제외시킨 것은 굉장히 좀 교육기관으로서 이것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좀 놀라운 것이 사실이죠. 앞서서 그 두발 복장 자유에 대한 제한 또는 일괄 검사가 다시 부활된다 이런 문제점들을 쭉 지적을 하셨는데 폭력 금지와 관한 내용은 바뀐 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체벌이나 학교 폭력은 더 강조해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건 바뀌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발 자유의 경우에 이미 여러 번 논의가 되어온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변경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전에서는 그러니까 헤어스타일에 대해서는 학교가 규정을 가지고 이렇게 규제하거나 이럴 수 없다. 학생의 어떤 자유를 존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학칙에 의해서 제한이 가능한 것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학교마다 두발 자유와 관련해서 어떤 강제성을 시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근데 교사, 학생, 학부모의 합의 아래 이제 학칙을 개정하도록 되어 있긴 한데요. 사실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교사, 학생, 학부모로 이제 구성돼서 합의를 했을 경우에 학생들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전에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으로 학생들이 제한을 받게 되는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럼 지난 2년 동안은 두발이 아주 자유로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도 이제 학교별로 좀 다른데요.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비교적 학생인권 조례에 맞춰서 이제 생활지도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많은 지역들이 이제 이렇게 그 보장이 되었었는데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학교도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쭉 그런 문제점 같은 걸 지적을 하셨는데 혹시 개선된 내용은 없습니까? 이제 시교육청이 내세운 것은 어떤 가정이나 이제 보호자에서 체벌이나 폭력을 금지한 내용이나 소수자 학생 지원 등을 좀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보호자 체벌이나 폭력 금지하는 것은 서울 아동인권 조례에 이미 보장을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학생인권 조례가 교육기관의 인권 보장의 의무를 가장 이렇게 중요시하는 조례라는 점에서 사실 보호자에 대해서는 큰 효력을 갖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고 생각되고요. 소수자 학생 지원의 내용 같은 경우도 이미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차별금지 조항이나 소수자 학생 보호 조항이 있었던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시킨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선됐다고 하기에는 이전의 조례 내용과 거의 크게 달라진 바 없다고 할 수 있지요. 그렇군요. 끝으로 아직 개정안이 서울시 의회를 통과하려면 시간이 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어떻게 개정이 되어야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인권조례가 2년이나 되었지만 중간에 어떤 교육감의 바뀜 또 이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자는 내용이 자꾸 정치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면서 학교에는 학생인권조례가 크게 정착화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수정안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 꽃피우지도 못한 조례를 다시 이렇게 변화시켜서 오히려 학교에 혼란을 일으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기 있는 학생인권 조례를 잘 정착시켜서 학교가 좀 인권이 살아 숨쉬는 문화로 이렇게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의 조영선 학생인권국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하고 있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사회주의자들을 가둘 때 나는 잠자코 있었다.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노조에게 왔을 때 나는 항의하지 않았다. 나는 노조가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유태인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나는 유태인이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내게 왔을 때 아무도 항의해줄 이가 남아있지 않았다. 마르틴 류밀러의 그들이 내게 왔을 때라는 시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새해 메시지를 통해 세계 평화를 위한 결속 강화를 추구했다고 하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현재 시간으로 1일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신도와 순례자들에게 보낸 신년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전 세계가 서로 존중하고 다양성을 받아들이며 다른 사람을 보살피는 형제들의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프란치스코 교황은 폭력과 불의가 우리를 무관심하거나 무기력하게 하도록 그냥 둘 수 없다면서 마음속에 정의와 또 평화에 대한 갈망이 솟구치기를 기도했는데요. 올 한해 프란치스코 교황의 기도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강인함과 용기, 희망이 짝트는 1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투데이 컬처TV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네, 2014년 목요일 코너로 처음 시작하는 서양 미술사 이야기입니다. 명화와 관련된 사람들의 이야기와 명화가 숨겨놓고 있던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첫 시간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김민성 큐레이터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술사라고 하면은 미술의 역사로 보면 되나요? 예, 맞습니다. 미술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흘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건데요. 네. 인간이 손가락을 사용할 줄 알면서부터 바닥에 또 벽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인류가 창작해온 그림들이나 조각들을 가지고 시간대별로 정리한 것이 미술의 역사, 바로 미술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술사에서는 미술 작품과 그 작품을 제작한 작가들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게 되고요. 네. 대부분이 인간의 오감 중 가장 빠른 반응을 갖게 하는 시각 자료들이기 때문에 미술사는 인류의 역사를 이해하고 또 미래의 삶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미술사 하면은 그래도 좀 어려운 학문이 아닌가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어떻습니까? 예, 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단데요. 예. 그 미술사를 어떤 목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네. 사실 미술사는 학자로서 연구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여느 인문학에 비해 훨씬 쉽고 또 재미있는 분야입니다. 네. 작가들의 이야기도 그렇고 작가들이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이나 작품의 성공 스토리 같은 걸 보면 우리 일반인들의 삶과 많이 닮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술의 역사를 읽거나 또 그 역사 속에서 튀어나온 작품들을 보다 보면 흥미롭게도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는 어려운 네. 학문으로서의 미술사에서 좀 벗어나고 네. 또 미술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재미있는 작가나 또 작품 하나를 이렇게 놓고 우리의 삶과 닮아 있는 이야기들을 찾아서 재미있게 수다를 떨어보는 시간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예, 우리 삶과 닮은 꼴들을 찾아보면은 미술사를 더 재미있게 네. 받아들일 수 있겠군요. 예, 바로 그런데요. 네. 그 각박하고 힘겨운 우리의 삶을 가볍지 않으면서도 또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예술을 어렵게 느끼지 않고 가깝게 곁에 둘 수 있게 하는 수다가 이제 그 바로 오늘의 우리들의 수다가 될 텐데요. 네. 우리가 천재라 부르며 한 시대를 들었다 놓았다 했던 작가도 또 수천억 달러에 팔려나가는 작품들도 사실 모두 우리와 비슷한 희노애락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려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그렇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면은 단순히 미술가로 한정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천재로 알려져 있는데 과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과 같은 비슷한 부분이 있나 보죠? 예, 그럼요. 그 말씀처럼 다빈치는 우주인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 모든 방면에 천재적인 면모를 보인 예술가입니다. 예. 그 엄청난 양의 그 드로잉을 보면 그 오늘날 미래의 핵심 기술을 간파한 과학자이기도 하고요. 예. 또 그런 과학적 지식을 토대로 평면인 화폭의 입체감을 줄 수 있는 공기원근법을 미술 작품에 펼쳐놓기도 했었어요. 네.
네. 네, 그런 다빈치에게는 우리 같은 일반인이나 가질 법한 꿈이 하나 있었는데요. 네. 바로 요리사였습니다. 네. 네, 저도 미술사 공부할 때 다빈치가 요리사였다는 사실에 좀 많이 놀라기도 했었고 네. 또 근데 그 덕에 다빈치의 인간적인 면을 보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 사실 다빈치는 요리책을 낼 정도로 요리에 대한 그의 취미와 견해는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네. 생활이 넉넉하지 않았던 다빈치가 아르바이트를 했던 그 3마리 달팽이라는 식당이 있었는데요. 네. 여기 주인이 꽤 칭찬했던 레시피들도 있었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다빈치는 결코 요리사로는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네. 어쩌면 다빈치가 당시 요리사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에 상처 입었던 부분일지도 모르겠는데요. 네. 그 이유는 일단 다빈치가 살았던 시대에 있습니다. 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다빈치는 르네상스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시대는 전 유럽이 인본주의라는 시대 정신으로 가득했었고요. 하느님을 중심으로 움직였던 중세 시대에서 바로 이어져서 그런지 사람을 엄청나게 소중히 여겼던 시대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대 정신 덕분에 사람들이 정말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예. 식탁 한가득 음식을 차리는 것이 당시에는 당연한 것이었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배가 터지도록 먹어야 좀 잘 먹었다 할 네. 정도였으니까요. 당시의 그 식사 습관 때문에 다빈치가 요리사로서 성공하지 못했군요. 네. 다빈치는 미술, 과학, 수학, 또 의학, 음악, 문학 등 모든 학문을 전문가 수준 이상으로 통달해 있던 천재였습니다. 네.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 이 모든 천재적 결과물에는 다빈치 자신만의 창조적인 마인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네. 그래서 그런 창의적인 그런 그 창의력들이 요리라고 비껴갔을 리는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빈치는 3마리 달팽이라는 식당이 이제 문을 닫고 그래서 그 자리에 3마리 개구리 깃발이라는 식당을 차리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때 같이 동문 수학하던 또 하나의 르네상스 대가 보티첼리라는 작가 동음을 합니다. 네. 보티첼리는 나중에 저희가 또 따로 한번 살펴볼 작가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네. 그래서 그 식당을 차리면서 다빈치는 아주 재미있는 이름의 요리들을 만들어냅니다. 네. 톱니 오리의 넓적다리 요리, 소족 요리, 예. 올챙이 요리, 삶은 양 발톱, 예. 젤리에 빠뜨린 양고기 등 이름만 들어도 다빈치의 레시피는 상당히 창의적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근데 이런 요리들이 실패를 했습니까? 예,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다빈치의 이 특별한 요리들은 아주 창의적인 상차림으로 제공되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물새알 하나, 사자 이빨, 민들레 위에 올린 개구리 다리 2쪽, 예. 오이 반쪽,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제공이 됐는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포식하던 르네상스 사람들은 이러한 다빈치식 상차림에 노여워할 정도로 불만족해 했대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 식당이 성공할 리는 없었죠. 그렇군요. 예, 동업자였던 보티첼리가 다빈치에게 메뉴를 바꿔보자고 몇 번을 권해보았는데 다빈치는 자신의 신개념 요리와 또 절제 있는 상차림에 대해서 고집을 꺾지 않았었어요. 예. 그래서 결국 3마리 개구리 깃발은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신개념 요리와 절제미 넘치는 상차림에 대한 다빈치의 꿈이 그의 작품 하나에 잘 드러나 있는데 혹시 어떤 작품인지 아세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작품이 있습니까? 예, 네, 물론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입니다. 네. 그 13명의 이렇게 사도들이 일렬로 앉아있는 긴 테이블에 빵과 접시들이 흩어져 있고 예. 또 와인이 들어있는 작은 잔들이 두서없이 놓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최후의 만찬 모습은 다빈치의 상상에서 나온 건데 굉장히 소박해 네. 보이는 테이블이죠. 예. 그래서 당시는 만찬 스타일은 잔뜩 차려놓은 테이블 앞에 이렇게 사람들이 늘어져 앉거나 반쯤 들어누워서 먹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는데요. 예. 그 때문에 최후의 만찬이 발표되던 당시 이 작품에 대해서는 말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최후의 만찬은 워낙에 식사 자리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중차대한 일이었기 때문에 예. 테이블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의 어떤 이 작품에 대한 설명들이나 아니면 글들을 보면 모두 다빈치 옆에 있었던 어떤 미소년의 정체가 누군지 예. 또 등장인물들의 암호 같은 손 모양에만 관심이 되게 많았었고요. 네. 지금 얘기를 쭉 듣고 보니까 우리가 어렵게만 느끼고 있던 미술사의 재미있는 단면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네. 작가 또 작품도 아주 가깝게 느껴지네요. 네. 그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술사는 어렵게 다가가면 한없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학문이지만 예. 작가의 인간적인 면을 만나고 또 그가 이야기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면 결국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들과 맞닿아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 그래서 미술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들려주기 위해 만들어 놓은 이야기책과도 같다고 생각하고요. 예. 오늘 한번 주변에 걸려있는 작품을 보거나 가까운 갤러리에 방문하셔서 작가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보는 즐거움을 맛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예. 앞서 다빈치랑 동업한 보티첼리가 비너스의 탄생 작가죠. 예, 맞습니다. 그 보티첼리도 요리에 관심이 있었나요? 예, 요리에 관심이 있었고, 이제 동문수답하던 사이였고, 예. 그래서 이제 둘이서 이제 그 의견을 내서, 식당을 같이 오픈했었는데요. 망했군요. 네. 얼마 만에 망했어요? 그것까지는 기록에 예. 안 나와 있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에 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재미있는 시간이라서 다음 주가 또 기대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성 큐레이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 아직도 모르세요? 자, 효원로 20을 찾아가려면 스텝 1. 건물 번호는 도로 진행 방향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니까요. 효원로 20은 효원로 시작점에서 진행 방향으로 오른쪽 건물이 맞겠죠. 스텝 2. 그리고 바로 옆 건물까지의 거리는 약 20m이기 때문에 효원로 20이라면 같은 도로 시작점에서 오른쪽 건물 방향 200m 거리에 있다는 뜻이겠죠. 알면 편리한 도로명 주소. 이제부터 생활화하세요. 이 캠페인은 세계 속의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2014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시민들의 한 해 소망입니다. 새벽에 나와 잠 못 자고 이렇게 나와서 하는데 안전하게 하루하루 또 잘 보내고 건강이 제일이죠 뭐든지. 언제든지 대화가 제일 중요해요. 첫째 대화.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쭉쭉 뻗어내 미래가 밝아오죠. 젊은이들 힘을 내고 살아라고 우리는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살아봅시다. 열심히 일하면 좋은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그저 나가자. 화이팅!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201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만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햇볕이 들지 않은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오늘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에는 우리 사회 구석구석까지 햇빛을 전달하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차흥봉 회장 만나보겠습니다. 방송 듣다가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02-771국에 0945번으로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먼저 뉴스 브리핑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어젯밤 9시 15분쯤 인천 가련동에 있는 돼지 축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축사 2동이 모두 타고 돼지 160여 마리가 소실돼 소방서 추산 7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지난해 온라인 쇼핑 거래 규모가 처음으로 5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55조 원으로 48조 원이었던 2012년보다 14.6% 증가했습니다. 온라인 쇼핑 거래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65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겨울철 간식으로 간편 냉동식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마트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냉동 간식 매출이 1년 전보다 21% 넘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는 냉동 피자 판매가 730% 늘었고 크로켓이 351%, 치즈케이크의 매출이 269% 증가했습니다. 밀가루와 과자, 휴지 등 31개 생필품의 물가가 소비자 단체를 통해 공개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이번 달 소비자 물가정보 서비스의 홈페이지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입니다. 2014년 새해 새로운 각오로 시작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새해에는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바쁜 현대인들을 대신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을 나누어주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차흥봉 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14년 새해가 밝았는데 특별히 새해 계획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금년 한 해가 사랑과 나눔이 가득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에게도 덕담 한마디 하시죠. 예. 가보년 새해 새 아침입니다. 예. 가보년은 말띠해인데요. 예. 청마의 해입니다. 청마의 기상처럼 밝은 희망과 그런 생동감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회복지단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어떻게 다른 단체와는 좀 다른지요? 사회복지단체가 많이 있는데요.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그런 사회복지 시설 기관들의 모임 전체의 하나의 연합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른 단체가 하나의 개별 단체이면 우리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그의 하나의 전체적인 네트워크 하는 그런 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렇군요. 지난 3년 동안 한국사회복지협의회 30대 회장을 지내셨는데 어떠셨어요? 지난 3년 동안? 지난 3년 동안에 사회복지가 많이 발전하면서 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많은 일을 하면서 아주 보람있게 일을 했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지난 3년 동안 좋은 이웃들이라는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좋은 이웃들이란 게요. 이름 그대로 이웃의 어려운 사람, 특히 복지 소외계층,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을 찾아서 시청이나 군청,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서 그분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도와주는 그런 이웃들을 저희들이 좋은 이웃들이라고 하고 일단 이웃 지역사회에서 부녀회장이나 또는 이 통장님이나 심지어 의용소방대 같은 분들한테 자원봉사로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주는 일을 시켜서 하고 있죠. 그분들이 좋은 이웃들이고요. 전국적으로 현재 지금 40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얼핏 듣기에는 해외 선진국들 예들 보면은 거기도 굿네이버스라고 그래가지고 비슷한 단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무슨 모델이 있습니까? 특별한 우리가 요 모델이 비슷한 모델들은 많이 있죠. 제도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요. 근데 우리는 아주 민간이 아주 자발적으로 정부를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면서 좋은 이웃들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렇군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복지 소외계층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각지대가. 그런 분들을 좀 도와줄 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게 자발적인 거면은 여기 좋은 이웃들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 자원봉사자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원봉사. 앞서 말씀하실 때 이게 한 40개 지역이라고 하셨는데. 현재는 40개 시군구에 시범사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년에는 그걸 60개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자원봉사자를 주로 구성으로 하면서 이렇게 40개 지역에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예, 그렇습니다. 의외로 우리 국민들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이제요, 자원봉사하는 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옛날에 비해서는 다 이제 형편도 좋고 또 생활 수준도 높아지고 여유가 있다 보니까요. 주위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자발적인 그런 봉사 행동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아마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분이 그건 한 800
만 이상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활동하는 분들 또한 수백만이 되고요. 네, 우리 좋은 이웃들은 이제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어떻게 보면은 도시 지역보다 그 시골 지역이 더 활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맞는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 농촌 지역에서 동네에 있는 분들이 모두 이웃 간에 서로 친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농촌에서 그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에서도 활발하지만 농촌 지역의 자원봉사가 꽤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40개 지역이라 그러면은 거의 뭐 전국 대부분을 커버할 것 같은데 그걸 또 60개 지역으로 늘린다 그런다면은 더 많이 주로 어디가 많이 늘어나게 되나요? 20개 지역이? 거의 전국의 17개 시도에 골고루 골고루 적어도 한 시도에 한 3개, 한 4개 이런 정도로 되기 때문에 아주 골고루 가고 있습니다.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아주 골고루 좀 분포되어 있어요. 그 앞서 좀 동네에서 어렵다거나 힘들게 사는 분들을 찾아서 도와주는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주로 이런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되겠죠? 네, 우리 좋은 이웃들 사업은 앞으로도 60개 지역만이 아니라 내년엔 더 확대해서 아마 한 2, 3년 내로 전국 모든 한 230개 시군구 전 지역에다가 확대해서 지역사회에서 복지소외계층을 찾는 좋은 이웃들 사업을 펴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그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어떻게 뭐 지방자치단체랑 연결을 해주나요? 아니면 직접 도와주기도 하나요? 기본적으로 일단 주변에 전혀 그 손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그 복지소외계층이나 사각지대에 있으면 찾아서 그걸 시청, 군청 이런 데서 신고를 해서 그분들이 정부로부터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것을 먼저 파악한 후에 되면은 그 도움을 받고 만약 그 범위에 들지 못하면 기준이 그럼 우리가 민간 자원을 활용해서 민간 자원이라는 게 여러 걸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그다음에 또 마을 동무 이런 걸로 일단 그 사람을 도와주는 그 정부의 복지 조치를 연결하는 거와 민간 자원을 연결하는 거 두 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에 걸쳐서 이런 어려운 분들을 몇 분이나 이렇게 찾아서 소개해주고 이런 결과 통계 같은 것도 다 있습니다. 네네. 작년 1년 동안에 우리가 해봤더니 한 16,000명? 16,000명을 찾았어요. 구석구석에. 구석구석이라는 게 뭐 컨테이너 박스에 있는 분도 있고요. 또 뭐 아주 그냥 시골에 그냥 혼자 사는 할아버지가 전혀 돌보지 못해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주 심지어 뭐 전번에 한번 방송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만 뭐 화장실 같은 데서 사는 사람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전부 찾아서 하는데 그런 게 작년 1년 동안에 그건 한 15,000명 정도 저희들이 찾았어요. 아무래도 좀 독거노인들이 좀 대부분을 차지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 푸드뱅크 사업도 진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푸드뱅크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 음식은행인데요. 먹는 거, 식품을 누가 기부를 하면요. 기부한 식품을 저희들이 받아서 자동차나 또는 가게 같은 데를 만들어 갖고요. 어려운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걸 전달해주고 또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가게 해서 하는 그러니까 식품, 기부식품을 받아서 제공해주는 사업을 푸드뱅크라고 하는데요. 이거가 저희들이 1998년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IMF 직후에 그때 실업자가 많고 길거리 노숙자가 많을 때 시작을 했는데요. 아주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작년 1년 동안에 푸드뱅크를 통해서 제공된 식품이 약 한 1,300억 원어치 1,300억 정도의 그런 규모가 됩니다. 많은 기업과 단체가 참여하고 있고요. 지금 개인도 심지어 참여하고 있어가지고 식품을 제공해주면은 그걸 저희들이 자동차로 모두 전달해주기도 하고 푸드마켓이라고 해서요. 슈퍼마켓 같은 가게를 만들어서 진열해놓고 어려운 분들이 와서 찾아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푸드마켓 푸드뱅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떤 식당이라든가 또는 제과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도와주는 업체가 많이 있나 봐요. 식당에 금방 먹던 음식을 다른 사람들 주는 거는 이제 음식 자체가 여러 가지 뭡니까 그 상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거는 좀 어렵고. 그렇군요. 제과점은 예를 들면은 그 공장에서 나오는 빵을 오늘 다 팔고 난 다음에 저녁에 남으면 남는 거는 그날 저녁에 바로
바로 일단 그걸 필요한 사람들한테 전달하도록 예. 전혀 그 상하지 않도록 해가지고 전달을 합니다. 빵은 그 전국에 큰 제과점 뭐 빵집의 빵은 저희들이 전부 받아가지고 네. 전달하는데 그것만 해도 몇백억 원어치 되는 정도로 그렇게 제공해주고 있고. 근데 음식점에 먹는 음식은 그건 금방 전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건 못하고 있고. 그렇군요. 사실 그 제과점에서 영업을 하고 끝났을 때 빵을 거둬서 나눠준다는 게 시간상으로도 어려울 것 같은데. 저녁에 예를 들면 11시나 12시까지 제과점 끝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그 이튿날 새벽까지. 새벽까지 전부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바로 그 이튿날 오전에 전부 제공하기 때문에 만 24시간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빵이 상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아주 시간을 다퉈서 하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자동차를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예. 차로 수거하고 또 전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밖에 나눔 사업도 많이 하셨죠? 우리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그 이외에도 예. 가령 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새생명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예. 기부 후원금이 들어오면 그걸로 소아암 백혈병 아이들 치료해주는 치료비를 대주기도 하고요. 예. 또는 그 시설이나 그 조선가정 또는 이 소년소녀 가정 예. 이런 아이들이 성장해서 나중에 대학 가고 취직할 때 자립할 수 있는 자금을 대주는 사업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진로로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들한테 멘토링을 해서 인생 진로를 가르쳐주는 멘토링 사업 예. 그런 것도 하고 있고 기업이 사회공헌하는 그런 것을 도와주는 정보센터도 운영을 하고 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군요. 지난 30대 회장 쭉 3년 동안 해오시고 또 31대 회장으로 당선이 되셨는데 어떻습니까? 3년 전과 지금하고 많이 다르죠? 지금 우리나라 복지가 많이 발전하면서요. 특히 네. 그 지역사회 일선의 네. 그 전달체계라고 하는데요. 네. 전달체계라는 게 이제 사회복지를 전달하는 조직과 인력과 시설의 체계인데 네. 그것이 지금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에 네. 정부가 그걸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그 전달체계 개편 과정에서 협의회의 어떤 역할을 정립하는 네. 그런 일이 과거 3년보다 조금 달라진 네. 상황을 그걸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죠. 예, 앞으로 또 3년 동안 추진할 10대 혁신 발전 과제를 준비하셨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제가 이제 다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으로 재선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3년간 제가 할 역점 사업으로 10대 혁신 발전 과제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예. 우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수직적 저 지역사회까지 조직 체계를 만드는 거와 예. 그다음에 그 수평적으로는 각종 시설 협회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와 서로 연대 협력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런 조직 체계 속에서 기존 하던 일들 아주 내실을 기하는 그런 과제와 그리고 우리나라 또 사회복지가 이제는 많이 발전해서 거의 그 외국으로 특히 개발도상국으로 수출할 정도로 그리고 소개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에도 국제협력 사업 을 통해서 한국의 사회복지에도 위상을 높이는 그런 사업도 해서 등등 해서 모두 한 10가지 정도의 중요한 과제를 혁신 발전 과제를 좀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그런 과제를 추진하려면은 그 많은 인력과 조직이 필요할 텐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조직하고 인력이 충분히 뒷받침이 됩니까? 우리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뭐 중앙회에는 한 100명 정도이고요. 그다음 시도 17개 시도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시 또 지방에도 시군구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조직 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작년이죠. 벌써 6월 달에 제20차 세계 노인의학대회가 열렸는데 지금 세계 노년학회장도 경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 대회를 치른 경험 어땠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해 6월에 우리 서울 코엑스에서 세계 노년학 대회를 했습니다. 이 세계 노년학 대회는 전 세계 노인 문제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그동안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것인데요. 그 대회에 약 한 5,000명 정도 모여서 한 4,000편 정도의 논문을 발표하는 그런 거대한 그런 학술회의였습니다.
이 대회는 이제 4년마다 한 번씩 올림픽같이 지구촌을 돌면서 열리는데 우리 서울에서 열린 대회가 20번째 20차 대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회에서 지금 현재 21세기 고령사회로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두 오래 살고 하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 그런 고령사회에서 후기 고령 노인 80, 90, 100살까지 사는 노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게 오래 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활기차게 사회에 참여할 건가 그런 주제에 대한 그런 발표 토론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전 지구촌에 고령사회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 그런 아주 뜻깊은 대회였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노령층 인구가 점점 많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거의 대비는 되지 않은 듯한 느낌이에요. 우리 한국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주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요. 지금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한 630만 되는데요. 앞으로 2050년 되면 한 1,800만 정도. 퍼센테이지로 보면 12%에서 40%까지 굉장히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그런 사회입니다. 우리 한국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 저출산 고령 사회에 어떻게 대응할 건가 하는 건 아주 중요한 과제이고 정부도 최근 한 10년 정도 그 대비책을 마련해오고 있죠. 그런데 아직 그것이 방향이 확실히 서 있지 않다고 좀 보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는 고령사회에 국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노인들이 전부 짐이고 어려운 문제라고 보지 말고 그 저출산 고령사회에 많아지는 노인 인구가 오히려 하나의 자원이 된다. 그런 긍정적 패러다임으로 하나의 위기를 기회로 맞이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을 건강하고 일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보는 그런 긍정적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시각 하에서 노인들이 일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고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은 사회에 대부분의 노인들이 건강하고 일하도록 하는 그것이 답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전부 노인들이 복지 대상이고 도와줘야 될 대상이라고 해서는 절대로 답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가지고 지금 1년 돼가고 있습니다만 복지 정책에 대해서 참 갑론을박 말들이 많았어요.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내셨는데 현 정부의 복지 정책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우리 박근혜 정부는 맞춤형 복지라고 하는 타이틀로 그 복지를 촘촘하게 내시려 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잘 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복지가 지난 한 35년, 40년 정도 최근에 와서 아주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 목표로 보면 한 7분 능선을 올라섰다고 보는데요. 이 7분 능선에서 정상까지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박근혜 정부가 해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향이라는 것은 복지 정책의 하나의 이념적인 방향도 그렇고 기본적인 하나의 정책의 기본 방향을 어떻게 할 거냐. 뭐 보편적 복지, 선택적 복지, 그다음 무상 복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가닥을 잡아서 우리나라는 자유자본주의 체제에서 시장경제 체제에서 모든 국민들이 골고루 잘 사는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복지 정책의 방향을 박근혜 정부가 설정해서 앞으로 50년 또는 100년 국가 100년 대계를 만드는 것이 현재 정부의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 정책 아무래도 최우선 요건이 비용이 들고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돈이 들죠. 복지라는 게 아무래도 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돈을 어떻게 조달할 건가, 누가 부담할 건가 하는 그 기본 원칙입니다. 대원칙은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개인이 책임지되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해주고 국가가 지원해준다고 하는 말은 국민들이 모두 세금을 내고 또는 그 사회보험의 보험료를 조달하고 말하자면 사회연대성 원리 원칙에 따라서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회연대성 원칙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있는 사람이 조금 더 내고 없는 사람이 조금 덜 내고 그렇게 해서 더불어 사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재원 조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모두 그 자기 책임을 망각하고요. 모두가 국가에 의존하고 무슨 어떤 무상복지 어떤 혜택을 받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에 대해서 개인 책임을 지고 그러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연대성 원리에 따라서 모든 국민들이 서로 도와주는 이 원리를 잘 작동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만 부유층 증세 움직임도 그런 면에서는 좀 바람직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기본적으로 부유층이 일부 증세해서 더 부담할 수 있으면은 더 부담을 해야 되죠. 예. 그런 점에서 재원을 더 조달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차흥봉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커피. 프림의 가장 많은 첨가물 카제인도. 두 번째 많은 첨가물 인산염도. 전혀 넣지 않은 대한민국 단 하나뿐인 커피. 좋은 커피란 이런 것. 커피를 바꾼 좋은 생각. French Cafe Cafe Mix Nouveau.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남윤민,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